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퇴연구소의 박준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사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지난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지고 저도 상당히 좀 우울하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냉정하게 현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손절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 자산군별로 지난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주식은 아시는 것처럼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사실 미국 증시는 결과론적으로는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사실 약보합 정도였는데 상해가 한 2%대 중반의 하락세,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특히 코스닥이 좀 안 좋았죠. 7%. 이 지수가 7% 하락이었으면 사실 개별 종목은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채권 시장은 금리 하락세가 조금 더 심화되면서 장기 채권 위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이 좀 이뤄졌고요. 외환 시장 역시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하면서 1180원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위험자산 조정을 좀 받으면서 원자재 가격도 유가가 62불까지 떨어지면서 한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구리 가격도 좀 빠졌고요. 근데 이 와중에 가상화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사실은 위험자산 중에서도 주식하고 원자재는 상당한 좀 약세를 보였고, 이 와중에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이 강했고, 또 가상화폐는 나름의 또 강세를 이어가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패닉 장세였다기보다는 자산군별로 좀 시장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시는 이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크게 4가지 정도 이유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지난해 너무 경제가 빠르게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로는 좀 경제가 둔화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크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의 이슈가 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피크아웃 플러스 오히려 이러다가 다시 경기 사이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가속화되는, 상당히 강성 매파로 분류되는 지역 연은 총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중에 시작해갖고 내년 1분기까지 끝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분기 정도, 6개월 만에 지금 끝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해주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끝나면 매달 200억 달러씩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의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유동성은 흡수된다?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보이고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지난주에 상당히 조금 시장의 심리를 좀 안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각각의 위험 요인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너무 과한 우려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발라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경기는 모멘텀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가 16년 내 최고치 기록한 이후에 하락 전환된 게 이제 올해 한 2분기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하고 또 델타 변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좀 더 공포감이 커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피크아웃은 맞고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 요거는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NBER이라고 하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죠. 2020년 4월, 작년 4월이 이제 경기가 바닥으로 다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대 가장 경기 침체 기간이 짧았다. 불과 이제 2달 만에 침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확장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라인으로 그어져 있는 기간이 바로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1개월, 10개월, 8개월, 10개월 뭐 이런 식인데, 최근 사이클에서 2개월 제일 짧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기간은 그 이전은 뭐 128개월, 뭐 70 몇 개월, 또 뭐 가장 짧았을 때는 뭐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경기의 사이클 자체로 봤었을 때는 확장은 평균적으로 조금 길고 수축은 좀 짧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기 확장기는 한 40개월 정도였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위치가 작년 4월이 미국 경제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뭐 경기 회복기는 조금 더 남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아니 뭐 경기가 더 좋아질 게 뭐가 있냐, 이미 많이 좋아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리스타킹 수요라고 해서, 최근에 소비는 빠르게 좋아졌지만 그 재고량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여기서 급격하게 망가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줄어든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생산활동, 투자활동이 뒤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봤었을 때는 이번에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짧게 끝날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과열 국면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모멘텀이 줄어들고 속도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바로 다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다, 요렇게 생각하는 건 다소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경제도 지금 뭐 작년 5월을 바닥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좀 회복이 돼서 속도는 더뎌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반기로 가면서는 성장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다시 뭐 성장률이 뭐 2%대, 1%대 이렇게 급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는 다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경기 순환 주기상에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전후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요. 그 뒤로는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그 다음 침체가 오기 전에는 좀 고점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이긴 한데,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 감안해보면 어쩌면 가격이 올라온 거지,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 감안해 봤었을 때는 최근에 가격의 상승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정당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벌써부터 고점을 찍었다, 요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뭐 국내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뭐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고점 찍고 이제 하락세다, 요렇게 보기에는 너무 경기 사이클 초입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지 않냐,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살펴볼 우려는 결국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과하죠, 유동성이.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8조 달러 정도이고요. 너무 과하게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좀 빨리 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성 매파들은 올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봄에는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만 통화 증가율, 유동성 증가율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경제도 꺾이고 있고, 가뜩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판인데, 유동성은 이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감축된다, 이제 이러한 공포감들이 지금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엊그제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도 가장 매파인 사람이 로버트 카플란 총재인데,
이 로버트 카플란 총재도 살짝 지금 톤다운을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킬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다소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테이퍼링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쪽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좋고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느냐, 빨리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악영향이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테이퍼링 한다? 이러한 공포감도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장했던 연준 위원들도 이런 상황이면 우리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지금 톤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데 그 와중에 테이퍼링은 가속화된다? 사실 이거는 양립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시소관계처럼 한쪽이 도드라지면 한쪽은 조금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둘 다 경제는 안 좋아지고 테이퍼링 가속화되고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에 상응해서 정책적으로도 조금 이 통화 긴축에도 신중해지는 일종의 어떤 자동 항법 같은 그런 서로 견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있긴 한데 사실 물가에 가장 선행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를 보게 되시면 7월 달에 한 77불 정도의 고점 찍고 지난 금요일 날 62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또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슬로우다운 하다 보니까 수요 부진에 따라서 이제 유가도 지금 하락 조정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분명히 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굳이 뭐 긴축을 가속해야 될 만한 이유들도 사라지겠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 연준은 여전히 테이퍼링은 빨리 하겠지만 금리 인상에는 신중할 거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빨라야 금리 인상 2023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미국채 10년 금리 보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져요. 지금 3월 말에 1.77 고점을 기록을 하고 계속 흘러내려서 뭐 최근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1.25% 정도. 그래서 이 미국채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무리하게 과한 긴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최근에 이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가파른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5,7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500만 원이 깨지면서 고점 대비 거의 60%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저점 대비로는 거의 또 더블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환수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과잉 유동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모멘텀이 꺾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우려되는 건 사실인데 그 와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긴축은 나몰라라 하면서 계속 갈 거냐, 뭐 이거는 아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기준금리가 저점에서 인상되는 통화정책의 변환기에는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옵니다. 주식시장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로 통화정책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던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초입기에서는 주가 상승세도 좀 더 이어지다가 기준금리가 중간 정도 인상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막 제로금리에서 빠져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뭐 유동성 장세 끝났고 주가는 고점
그쳤고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이 코로나가 지금 2,000명 뭐 넘나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뭐 10만 명, 20만 명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포감이 큰데, 어쨌든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사망률은 좀 감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스페인 독감도 뭐 여러 여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풍토병으로 좀 굳어졌죠. 저도 지금 백신 1차 접종이 추석 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끝나고 아마 2차를 맞을 것 같은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백신 뭐 보급이 이루어지고 접종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코로나 공포감도 시간의 문제이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이제 외국인 매도하고 환율 급등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사실 외국인 매도는 뭐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얘네들 왜 파는지는 얘네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유추를 해본다면 일단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8조 넘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국면에서도 24조 원 순매도였는데 28조를 올해 벌써 팔았으면 사실 상황은 안 좋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34조 순매도했던 거하고 견줘보면 속도가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로 지금 코스피가 3060선까지 떨어졌고요. 뭐 코스닥은 960선까지. 사실 8월 들어서 매우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국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환율이 그러면서 이제 1180원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뭐 다시 엄청난 이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라서 한국에서 뭐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까지도 뭐 들먹이는 이런 쪽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외국인들 팔고 있을까? 이제 요거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국내 증시와 함께 비슷하게 빠지고 있는 게 바로 대만 주가입니다. 대만도 지금 그 각권 지수가 18,000 갔다가 지금 16,000선까지 지금 급락을 했는데, 뭐 8월 들어서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 나타나고 있는 거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디램 반도체 가격에 그 고정가격 하락에 대한 뭐 우려들을 좀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가격 반등 못한다, 뭐 일각에서는 내년도 연말까지도 그냥 이렇게 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충분히 좀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미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이 디램 가격의 하락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에 대한 우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 조정이 되면 그 부분들도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주르륵 흘러내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이미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여기서 더 아래쪽으로 볼 정도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멘텀은 둔화되지만 아직은 경기 확장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시장을 좀 우려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외환위기, 또 달러 경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그 금리가 있어요. 그 달러를 조달하는 상황이 얼마만큼이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 달러 유동성에 경색이 생기게 되면 이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이제 CRS라고 하는데요. 크로스 쿠폰 레이트 수합의 이제 약자를 따라서 누구는 뭐 CCS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CRS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통화 수합 금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급락을 할 때가 바로 이 달러 유동성이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통화 수합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이에요. 최근에 조금 환율이 급등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외화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환율하고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
금리이고요. 최근에 1185까지 올라왔죠. 녹색 라인이 통화수합 금리인데 보시면 같이 올라요. 과거에 문제가 됐었을 때는 보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통화수합 금리 급락하면서 환율 급등합니다. 요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때예요. 작년에도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긴축으로 갈 때 통화수합 금리 급락하면서 환율이 튑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사실은 조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에는 참가자들이 지금 워낙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돈 되는 건 무조건 팔아 제낀다,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뭔가 그 유동성이 경색이 돼서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다 팔아야 되는, 뭐 그래서 뭐 달러 자체도 뭐 풍기 현상을 보이는 이런 위기 상황 되면 항상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달러 강세가 아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조정 과정으로 최근의 주가 하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너무 공포감을 조장할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통화수합 금리를 보면서 혹시나 만약에 얘가 과거처럼 유동성 경색으로 붉어질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서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군 내에서도 이제 그동안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가 조정되는 과정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채권 쪽은 이미 이제 오히려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채권 시장의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군 내에서의 기대 수익률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언제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 시장은 다시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는 위축되는데 통화긴축은 나무라라고 간다?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로버트 카플란 총재도 톤이 조금 바뀌는 걸 보니까 요번 주에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조금 이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이 테이퍼링 스케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공포감들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제 백신 보급이 다시 조금 접종이 확산이 되고 뭐 마스크 좀 쓰고 다시 좀 긴장을 하게 되면 이게 보면 계속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파르게 늘어난 이 확진자의 증가세가 오히려 이제 이에 대한 대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완전히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조금 막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매를 한다, 흔히 말하는 패닉셀링, 일단 팔고 보자, 요거는 저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했으면 지난주 초반 내지는 중반분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 주가를 쫓아가면서 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팔고 나면 다시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손절매를 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버티면서 바닥이 조금 확인이 되면 오히려 조금 매입 단가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주식을 여러분 하루 이틀 투자를 하고 말 거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 공포감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총알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퇴직연금 투자 같은 경우는 DC형으로 바꿔 놓으시면 매달 퇴직연금이 입금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달 15일 정도 입금이 되던데, 그러면 그냥 주가가 빠진 부분만큼 또 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매달 내가 꾸준히 투자하는 게 성과를 높일 어떤 가장 그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거 당연히 속상하긴 하지만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들을
평균 매입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어떤 기회들로 조금 이용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자산군 중에서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낮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그 3월 저점부터 해서 이미 주가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아직 고점을 보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주가 상승의 기울기는 이제는 조금 낮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군 중에서도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뭐 채권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원자재, 이제 이런 것들을 비중을 조금 높여가면서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지, 주식에 몰빵을 하는 투자는 저는 지금은 이제는 국면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매달 ETF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는데 주식 일변도의 포트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자산군과 좀 섞어서 가져가야 되고요. 분산 투자의 그 장점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정 부분 상승률을 다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거를 향유합니다. 다만 분산 투자가 좋은 것은 이렇게 급락하는, 예를 들면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주식 일변도의 포트는 뭐 MDD, 즉 가장 많이 까이는 부분이 막 50%까지 떨어지지만 다른 자산군을 골고루 섞어가는 그런 분산 투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고 방어가 되고, 상승할 때는 단은 못 먹어도 일정 부분 이 수익을 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산 투자의 장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투자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타를 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뭐 주식, 원자재, 신흥국 채권, 뭐 물가연동 채권,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뭐 똑같이 복제하기보다는 제가 매달 ETF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 조금 이제 낮춘다고 추천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아직은 많긴 해요. 근데 주식형이 한 42%, 채권형이 25%, 리츠 15%, TDF 12%, 원자재 한 5%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장차 이제 주식형 비중 조금씩 줄이면서 채권형이나 뭐 리츠, 원자재 쪽 비중을 조금씩 높여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포트를 바꾸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시장이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일정 부분 바닥 확인이 되면 물타기 하면서 일정 부분 평균 매입 단가 조금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꾸준히 투자함에 있어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더 쫓아가면서 하기보다는 다른 쪽 자산군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 나가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에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원인 살펴보고 향후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뭐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이런 날도 있고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저희가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 투자는 정말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주식 투자할 건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돌아놓고 봤었을 때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추세가 꺾였냐 안 꺾였냐, 이제 몇 년 동안은 다시 주가의 고점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지 않다,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저는 아직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최근의 악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진 시장 환경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